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먼저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정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 사과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른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의 조사 결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 다소 그동안에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었다. 좀 이 사과의 시기도 좀 뒷북 사과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사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아쉽죠. 일단 시기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건이 있고 난 지 반년 이상 지났는데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정의당 관련한 사태가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관련해서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가 앞두고 그렇게 나와서 다소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 내용적으로도 과연 대표 사과가 당연히 공식 사과니까 충분히 사과는 받아들이고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동안 사건이 생기고 나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남인순 의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고 있고, 최근에 피해자의 관련 또 다른 사건입니다만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또 이에 대한 반응 등등을 보면 굳이 하필 인권위 결과만 가지고 이때 사과한 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저는 충분치 않다. 앞으로도 더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사과나 이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더 있어야 국민들이 그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의당 관련 논평도 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박영선 전 장관도 민주당은 일단은 계속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규책 사유가 민주당 출신,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그 시장들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형식적인 사과라든가 면피용 사과라든가 선거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이건 진짜 잘못한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또 얘기하긴 싫을 거예요, 그죠? 또 이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면 불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진정 어린 사과와 그에 대한 액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연 이제 서울시라든가 부산시의 전망성을 내놓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니까 이러한 전망과 이런 걸 내놓으면서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이슈, 이런 부분을 옮겨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정의당의 김종철 전 대표 이 성추행 사건, 이것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논란입니다. 정의당은 나름대로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는데 젠더 이슈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들도 있고요. 진보 정당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히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유감스럽고 충격적입니다만은 그동안 정의당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정당의 존재가 이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건 당사자인 김종철 전 대표가 정의당의 새로운 세대 교체 내지는
그 정의당의 그 후속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던 차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단 당 차원에서도 바로잡고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될 거다. 이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 일정과도 별개로 상당 기간 정의당의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다음에 그동안 정의당을 지지해왔던 그리고 정의당에 몸을 담았던 당원들 모두들 보고 이제 새로이 정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던 장 의원도 그러니까 그 논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처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왔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제 안에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정의당이 어떻게 헤쳐나가는데 장혜영 의원은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저는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만은 우리 현재 사회가 갖고 있을 때 있는 정의당이라는 제3 내지는 또 다른 진보 정당의 위치가 이 사건으로 굉장히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와서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다른 당의 숙제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영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위기죠. 위기고 사실상 진보라는 명제와 도덕성이라는 명제는 우리가 함께 같이 갔었죠. 국민들도 그렇게 봤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중적인 형태들 이런 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위기죠. 다행히 하여튼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고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참에 저는 과연 이제 진보 정당 그러는데 지금 현 사회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민주화라든가 무슨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만을 내세운다 진보는 아니란 말이죠. 국민의 삶과 대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 국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삶의 질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제는 진보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념의 정치에 너무 묶이지 말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진보로서 재탄생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는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에 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일화를 하려면은 우리 후보가 있어야지 단일화를 하지. 우리는 지금 후보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나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그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만이 단일화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오늘 오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혀 물러날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역시나 보였는데요. 단일 후보는 일주일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경선 사례를 비춰보면 경선 시점이 선거에 상당히 임박했을 때도 치러지기도 했긴 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장은 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지만 이 서울시장의 야권 단일화 후보 논쟁은 제가 볼 때는 3월 중순까지도 계속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이 건이 최대한 늦게까지 가서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효과로 다가오는 그런 거를 아마 기대할 거라고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로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오늘도 일부 예비 후보들 정리도 있었고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 내에서 후보를 일단 뽑아내서 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신 걸로 평가하고 싶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비전이나 뭐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단일화 논쟁이 좀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갈수록 안철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수세 국면에 몰려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양측이 어떻든 이게 오래 갈 텐데 이 모양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친 모습까지 보여지느냐의 이 한계 상황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중순까지 이 모습이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미 단일화에 대한 본인의 제안을 던진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일주일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금 박정화 대변인은 3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투표용지 인쇄 전 아니면 투표용지 인쇄 후라도 그렇게까지 좀 시간을 끌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중은 사실상 좀 단일화 삿바 싸움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 먼저 잡고 가겠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작년 말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단 내지는 희생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는데 그 후에 사실은 너무 많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제시를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이제 과거 사례들 보면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야권의 선거 전략상으로도 사실은 이 단일화 이슈를 최대한 늦게까지 끌어가야 야권의 전략이 유리하지. 만약에 단일화가 조기에 합의가 돼서 물론 조기에 합의가 되면 뭐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좋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전개될 예. 선거 전략은 끌고 나갈 힘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최대한 늦게까지 모양을 만들어 갈 거다. 이에 양측의 삿바 싸움은 여전히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그 인식. 오늘 한 일간지에서 아침에 보도가 된 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타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를 일축했습니다.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문제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태도를 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글쎄,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난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라보는 자기의 지난 과정과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보는 지난 과정은 다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오고 그러면서 네. 그런 그 정치 과정들이 결코 어떤 그 안철수가 처음에 2011년 12년에 불었던 안풍, 구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 부분과는 상당히 좀 달라지는 그 정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자기의 어떤 입신적인 이러한 또 권력만을 찾기 위한 이러한 과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단일화 얘기할 때도 보면은 과연 안철수 단일화를 그럼 서울 시민들이 왜 단일화를 요구해야 하는지, 단일화가 되면 정말 서울 시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일화가 되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가 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면은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심판의 서울시장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여론조사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단일화를 공학적으로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공학적 방법으로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관료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네. 왜 내가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메시지와 진정성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단일화 시점을 당기기 위한 모든 카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구 마련이 가능한지 또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어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못한 국면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는 그렇게 안 비춰졌었거든요. 저는 좀 전에 저희가
그 자막 뉴스로도 보고 김정인 위원장이 아침에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안철수 대표가 한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뭐 계산상으로 내가 1대1 구도해서 경선을 하는 것보다 예. 1대 다 구도해서 원샷 경선하는 게 유리하다는 표 계산 말고 예. 정말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시민들에게 맡겨놓거나 혹은 모든 걸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당 양측 그 관계자들에 맡겨놓고 간다면 저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전에 유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불가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 내지는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물론 정책 대결 쪽으로 가고 싶은 할 테지만 예. 저는 이번 선거 야권 지지자들은 그렇게 말고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또 다른 바로미터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안철수 대표가 모든 걸 던지고 덤벼든다면 또 다른 국면을 찾을 수 있고 지금처럼 여전히 이렇게 계산상 정치공학적으로 덤빈다면 계속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좀 근본적인 거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의 각종 발언들을 보면 지속적인 선긋기입니다. 거리두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까지의 언행까지 다 포함해서 단순히 단일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인지 아니면 그냥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냥 싫어하는 거, 믿지 못하는 것 분명히 다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김정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관계로 보면.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현재 김정인 위원장이 외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는 정치권에 없을 거다라는 네. 오히려 그 말을 믿어보면 저는 야권 승리를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단한 계산 속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저런 포석들을 깔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부산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민심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은 가덕도 이슈를 좀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2주 연속 부산을 찾을 예정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가덕도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인전 얘기를 보면 이제 다음 달 1일경에 이제 그 부산을 통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가덕도 입장을 정리한다고 해요. 예. 현재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그 경북 쪽 의원들과 그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쪽 의원들이 조금 다르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저는 부산 전체의 발전 그다음에 부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당이 좋은 정책을 제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가 먹히고 있다라는 데는 글쎄 그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부산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다소 떨어지고 오히려 반사적으로 가덕도 이슈가 좀 먹히는 듯한 해석이 드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오히려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여기에 지친 부산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의 성격이 사실은 정책 대결로 유감스럽게도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가덕도에 대한 선택 여부가 부산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정책 대결로 갔던 선거가 또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반면에 민주당도 이낙연 대표가 이틀 뒤에 이제 모레 부산 또 가서 부산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부산 갔다 왔는데 민주당은 부산에 최근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잔뜩 이제 고무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덕도 공항 하나 세운다 그래서 부산 경제가 확 바뀌느냐. 또 오늘인가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예. 민주당이 이 예타도 없이 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다급하니까 가덕도를 네.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조영 그건 원내대표가 잘못된 했습니다.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부산 경남 쪽에 그동안의 이 가덕도 공항, 동남권 신공항 거기에서의 국토 균형 발전 속에서의 기대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로 국민의힘 15명 전원이 부산 지역에 다 특별법 발의에 다 이름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은 이 동남권 신공항과 가덕도 공항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경제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소외돼 있는 낙후돼 있는 제2의 도시였던 수도나 마찬가지 부산이 낙후되는 부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산과 경남 도민들의 바람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바람을 정치권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것이 선거든 아니면 선거가 아니든 선거 때 더 잘 해결해 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거죠. 선거 때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은 못하러 선거를 하겠어요. 선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그 경제 유발 효과가 민주당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뭐 수백조에 달한다는 거 아니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내놓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설계안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권과 집행력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이 문제 갖고 저는 논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2월 1일 날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내려간다 그러는데 부산에 내려간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한데 이러한 그 부산과 경남 국민 시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왔던 이런 수건 사업을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저는 부산 보궐선거는 국민의힘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게 대선 전에 열리는 보궐선거거든요. 예. 지난 선거들을 분석해 보면은 물론 중간에 열리는 건 심판적 성격이 강했지만은 이건 대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시민들이 아마 전망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심판적 투표보다도. 왜냐하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양당도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과거 경험에 비춰보는 중요한 법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뭐 개인 의견을 좀 하나 보태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고 싶었다면 지금 건에서는 안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오셨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제시를 했었어야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던진 거는 저는 의도가 순수치 않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공수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진우 공수처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치권 법조계 주요 인사들 만나고 다니면서 공수처의 공식 출범 이미 한 상황인데 이제 차장도 곧 인선을 한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건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인가 참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최근에는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두고 이것이 공수처에서 맡아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히면서 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저희 연합뉴스TV에 조금 전에 출연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신고자가 공수처랑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고위공직자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여기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이제 법상에 다 요건 검토
필요하고 예. 또 이 사안의 경우에도 통상 2, 3개월 걸리는 상황이라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 사안이 공수처 고발 대상인지 이첩 대상인지 아니면은 공수처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있었던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지금 들어본 건데요. 다만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가 공수처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첩이 맞느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한 번씩 좀 들을 텐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지금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이첩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장 외에는 아무것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건 공수처로 넘겨야 돼. 권익위원장도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과연 옳은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사건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서랍 속에 묻어져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세간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여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권익위원장까지도 그렇게 예. 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김학의 전 사건에 관련해서 불법 출금 관련한 전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이에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과연 이 건을 권익위원장이 이거는 권익위 차원에서 그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조직 내에서 해결치 않고 이걸 공수처에 이첩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과연 인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권익위가 맞는 처신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1호가 될 공수처에서 다루는 1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공수처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공박이 심해질고요. 공수처 위상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심해질 거기 때문에 김민석 처장이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서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할 거라 보여지고요. 네. 오늘도 헌재 판결 내일 본 다음에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안이든 아니면 공수처법에 입각해서 뭐 고위공직자의 검사에 관련된 사안이든 간에 공수처법에 입각해서 이건 확실하게 법에 입각,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되니까 그 법률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찰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